쟤는 절대 알면 안 돼. 쌍둥이가 민석이 애들이란 거, 그건 그 애를 무너뜨릴 거야. 조용히 내려앉은 난방 소리 너머로 무심히 흘러나온 한마디. 그 순간 유료 전월이 손끝에서 떨어지는 소리보다 심장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늘 정확함이 필요하다. 한치의 오차도 감정도 허락되지 않는 외과 수술처럼. 하지만 그날 그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쌓아온 15년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내, 어머니, 그리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 진실은 칼날 같았고 거짓은 그보다 더 조용히 사람을 파괴했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그날 이후 가족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다시 정의해야 했다. 이 이야기는 그날 밤 그의 귀에 들어온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나는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이 만든 허상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로 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의학과, 심장 모니터의 일정한 신호음, 금속 수술 도구들이 부딪히는 소리, 그 안에서만큼은 모든 게 명확했다. 절개에는 이유가 있었고 봉합은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 안에는 거짓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수술실 바깥의 세상도 그렇게 단순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한 과장님. 수술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실을 묶을 때 보조의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오늘도 한 생명을 살려냈다. 나는 마지막 실밥 하나까지 흐트러짐 없이 끝내고서야 손을 놓았다. 내 평판은 그런 집요한 집중력에서 비롯되었다. 수술대에 누운 아이는 모두 내 자식처럼 대했다. 한준영이든. 정리는 레지던트가 마무리해주세요. 나는 어제 수술한 아이 상태 좀 보고 올게요. 수술 장갑과 마스크를 벗고 시계를 보니 오후 7시 30분. 또 하나의 늦은 밤이었다. 윤정은 이해할 것이다. 늘 그랬다. 하지만 문득 너무 지나치게 이해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아내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저녁은 걱정 마세요. 쌍둥이 데리고 민석이랑 삼겹살 먹으러 가요. 푹 쉬어요. 민석, 내 동생은 요즘 우리 집에 부쩍 자주 드나들었다. 처음엔 고마웠다. 응급실 콜과 당직으로 집에 거의 못 들어가는 나를 대신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는 삼촌이 고맙기까지 했다. 하지만 요즘은 뭔가 이상했다. 그의 방문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빈번했다. 한 과장님,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머님께서 방금 전화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사모님 도와드리러 댁에 들르신다고 하셨어요. 병원 후원 행사 준비 때문에요. 요즘 어머니와 윤정은 붙어 다녔다. 나는 그 친밀함을 반갑게 여겼지만 언제부터인가 내가 들어설 때마다 멈추는 속삭임이 귀에 걸리기 시작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어두웠고 주방 창문에서만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왔다. 커튼 사이로 윤정의 실루엣이 어머니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아마 커피를 준비하고 있겠지. 나는 옆문으로 들어서 내 서재로 향했다. 내일 해진 전에 검토해야 할 예약 전월이 남아 있었다. 가죽 의자에 앉자마자 집안 난방기의 소음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통풍구를 타고 올라왔다. 지원이가 또 쌍둥이 눈동자 얘기 꺼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늘 하던 대로 말했죠. 윤정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걔는 의사잖니. 유전학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잠시 정적이 흐르고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애는 절대 진실을 알면 안 돼. 15년이야, 엄마. 윤정이 한숨을 쉬며 속삭였다. 우리가 이 비밀을 지킨 지 벌써 15년.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의학적으로 생각하자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평소 위급 상황을 분석하듯. 사실 하나, 아내와 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사실 둘,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거짓이었다. 사실 셋,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들은 분명히 내 아이였다. 그 사실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윤정에게 입맞춤하고 쌍둥이 머리를 쓰다듬어 등교시키고 병원으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2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사설 조사 기관, 여행 기록, 통화 내역,
카드 사용 기록 전부. 최대한 15년치. 두 번째는 내 개인 변호사 정재문 변호사였다. 아이들 명의 신탁, 계좌 관련 권한, 그리고 이혼 시 부정행위에 따른 법적 절차를 알고 싶어요. 그날 이후 나는 내 인생에 침묵하는 관찰자가 되었다. 동생의 무심한 방문, 아내의 시선, 크리스마스 별장, 가족 사진 속 애매한 거리. 이전엔 지나쳤던 모든 장면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모든 성공도 실패도 오직 내 몫이었다. 한때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한 기억에서 벗어난 삶. 그 길 위엔 오직 나만 있었다. 고속도로는 어두웠지만 매끄럽게 뻗어 있었다. 마치 피부를 가르는 메스의 궤적처럼. 한 번 절개가 시작되면 주저함은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과거의 잔해를 뒤로하고 생명을 살릴 때 쓰던 바로 그 정확성으로 스스로를 그 병든 조직에서 도려냈다. 회복은 나중의 몫이었다. 오직 내 방식으로, 내 시간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은 오직 진실만이 존재했다. 부산의 비는 내 새 삶에 어울렸다. 응급실 창밖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이곳의 리듬과 잘 맞았다. 서울을 떠난 지 6달이 지났고 나는 이미 이 병원에서 실력 있는 응급의학 전문의로 인정받고 있었다. 다중 추돌사고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응급실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익숙한 동작으로 수술복을 입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 혼란스러운 첫 주들, 몸이 기억하던 루틴은 나를 붙잡아 줬다. 상황은 차례차례 모여드는 응급팀에게 물었다. 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입니다. 중상 3명, 경상 2명. 첫 환자는 내부 출혈이 심각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나는 익숙한 맑은 집중 속으로 들어갔다. 이곳에는 거짓도 기만도 없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본질만이 남아 있었다. 서울에 남은 혼란은 또 다른 형태로 퍼지고 있었다. 법률 대리인은 일정 간격으로 연락을 통해 현황을 보고해왔다. 윤정은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냈고 결국 자발적 실종으로 처리되었다. 나의 병원 진료권은 내가 지정한 의료 그룹에 양도되었고 그 수익은 새 계좌로 이체되었다. 쌍둥이 명의로 설정한 신탁 계좌는 지시한 대로 별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신탁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아직 없었다. 하지만 윤정이 계좌 관련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며 문의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당연했다. 그 계좌는 내가 아이들에게 남긴 유일한 진실이었다. 25세 전에는 내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해뒀다. 그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둘이 결혼은 했나? 담담하게 환자 병력을 묻듯이. 아직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떠나고 석 달 뒤 민석은 집에 들어갔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던 아내가 시동생에게 위로받았다고 설명하며 관계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에게 참 편리한 서사였다. 윤정은 겉모습을 완벽히 유지했다. 소규모 추모 예배를 조직했고 그 자리에서 적절한 눈물과 침묵으로 조의를 받아냈다. 남편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병원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오래 일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옆엔 민석이 조용히 서 있었다. 가족을 지키는 시동생의 모습으로. 하지만 교회 구석에 앉아 있던 어머니만은 눈치챘다. 그가 윤정의 등에 손을 얹고 있는 시간이 남보다 길었다는 것을, 그리고 둘 사이의 눈빛이 가족 이상의 것이었다는 것을. 쌍둥이는 어느덧 17이 되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두 아이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남았다. 은비는 학업에 몰두했고 도서관에 앉아 몇 시간씩 책을 넘기며 무언가를 잊으려 애썼다. 준영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어머니와 민석 삼촌을 바라보는 눈빛엔 점점 의심이 깊어져 갔다. 엄마, 요즘 좀 달라졌지 않아? 숙제를 하던 중 준영이 조용히 말했다. 뭔가 홀가분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은비는 생물 교과서를 덮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 교과서는 한때 아버지에게 유전학을 질문했던 책이었다. 무슨 말이야? 글쎄, 그냥 요즘 더 자주 웃고 삼촌도 항상 같이 있고 우리 집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아?
은비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지만 말없이 같은 걸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민석을 위해 저녁을 차리며 흥얼거리던 모습, 둘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흘러나오던 익숙한 편안함, 부산의 병원에서 지원은 새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동료들은 과거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그저 언제나 조용하고 말없이 일만 하는 실력 있는 외상외과 의사일 뿐이었다. 어느 날 힘든 수술을 마친 저녁, 응급팀의 다른 의사가 식사 자리를 권유했다. 남편이 라자냐를 정말 잘해요. 다음에 꼭 한번 오세요. 지원은 정중하게 웃으며 조용히 거절했다. 전 단순한 삶이 편합니다. 그 말에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단순한 것과 스스로를 가두는 건 다르죠. 지원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벽은 보호의 기능을 하죠. 소중한 걸 지키는 방법입니다. 수영만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지원은 기록을 정리해가고 있었다. 법률 대리인이 주기적으로 보내온 뉴스 스크랩, SNS 캡처, 탐정 보고서들. 그중 하나는 윤정과 민석이 한 식당에서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민석의 손이 윤정의 손 위에 자연스럽게 얹혀 있었다. 다른 사진은 은비의 피아노 발표회였다. 두 사람은 다른 가족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서 있었다. 쌍둥이의 외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민석과 닮아가는 듯 보였다. 지원은 모든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며 완벽하게 꾸며진 거짓의 틈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었다. 그 시각 어머니는 상담실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아들을 잃었어요. 그녀는 상담사에게 그렇게 말했다. 죽음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그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손에 쥔 휴지를 꼭 쥐며 대답했다. 나는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엄마라면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통에서 자식을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보호가 진실보다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상담사의 말은 그 누구보다도 지원의 철학에 가까웠다. 쌍둥이의 17번째 생일은 이제 가족의 두 번째 집이 된 별장에서 열렸다. 윤정은 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민석의 농담에 자연스럽게 웃으며 잔을 들었다.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민석은 윤정의 허리에 팔을 두른 채 건배했다. 은비는 웃었지만 준영의 눈빛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준영은 별장 창고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발견했다. 그 안엔 아버지의 사진들이 있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지만 그 눈빛에는 지금 보니 뭔가 빠져 있었다. 크리스마스 사진들도 많았다. 해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장도 그 안에 없었다. 항상 병원에 있었잖아. 준영이 사진에 대해 묻자 어머니는 담담히 말했다. 그 사람은 늘 이를 택했어. 가족보다. 그랬을까? 준영이 작게 되물었다. 아니면 그냥 모두에게 그게 편했을 뿐일까? 윤정의 얼굴에 짧게 지나간 감정이 있었다. 죄책감일까? 두려움일까?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넌 아직 어리니까 잘 몰라. 어른들의 관계는 복잡하단다. 요즘은 오히려 단순한 것 같아요. 준영은 담담히 말했다. 엄마랑 삼촌은 꽤 잘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민석이 말을 끊으며 다가왔다. 말투엔 경계가 섞여 있었다. 말 조심해라. 너희 엄마 지금도 힘들어. 부산의 집에서 지원은 법률 대리인이 보내온 근황 보고를 받아들었다. 윤정은 6일을 사유로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 법적으로 2년 이상 연락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다. 지원은 짧게 대답했다. 하게 하세요. 그건 아이들 계좌 조건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 계좌는 시간이 지나 진실이 화폐가 되는 순간을 위해 남겨둔 유일한 장치였다. 새로운 삶은 어느새 익숙한 리듬을 가졌다. 응급의학은 빠른 판단과 명확한 목적이 필요한 분야였다. 위선이 들어설 틈은 없었다. 지원은 매년 크리스마스에도 근무를 자청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가 서울을 떠난 지 3년이 지나 윤정은 6일을 사유로 이혼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석과의 관계를 공식화했다. 병원과 지인들 사이에선 짧은 소문이 돌았지만 어머니는 익숙한 말투로 설명했다. 힘든 시기에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부드럽고 쉽게 삼켜졌다. 그런 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잖아요.
쌍둥이는 이제 18살. 가족의 변화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었다. 은비는 대학 입시에 집중하며 의대를 준비했고, 준영은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다. 가족이라는 복잡한 시스템과 감춰진 진실에 매료된 듯했다. 별장에서 열린 또 다른 가족 모임. 둘은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실내에서는 어머니와 민석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가끔 아빠 생각 안 나? 은비가 물었다. 자주. 준영은 짧게 대답했다. 근데 더 궁금한 건 우리가 모르는 쪽이야. 부산의 병원에서 지원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국내 응급의학계에서 빠르게 주목받았고, 새로운 술기 논문은 학회에서 회자되었다. 동료는 말했다. 선생님은 수술에 들어가면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원은 차분하게 답했다. 응급 상황엔 집중 외엔 필요 없어요. 환자에게는 그게 유일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수술실 밖에서는 누구에게든 진실이 필요하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5년째 되던 해 법률 대리인의 보고는 조금 달랐다. 쌍둥이들이 신탁 계좌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원은 짧게 답했다. 질문하게 두세요. 질문이 진실로 가는 시작이니까요. 서울에서는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윤정과 민석은 소규모 예식을 치렀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학에서 심리학을 배우던 준영은 그 속에서 감춰진 패턴을 보기 시작했다. 외할머니, 요즘 우리 눈도 잘 못 마주치지 않아? 카페에서 은비와 마주 앉은 날,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특히 엄마랑 삼촌이 다정할 땐 더 심하잖아. 은비는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솔직히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 관계 시작 시점, 아빠의 당직 스케줄, 신탁 조건, 그리고 눈동자. 준영이 조용히 덧붙였다. 예전에 유전학 숙제할 때 내가 어려워했던 거 기억나? 그 말에 은비는 가볍게 떨며 시선을 피했다. 그 얘기는 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그런 건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건 그들이 우리에게 10년 넘게 해온 말이잖아. 준영이 낮고 분명하게 말했다. 부산에서는 지원이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성공적인 수술 하나하나가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뒀다. 사진, 보고서, 통화 내역, 언젠가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이 답을 원하게 될 때를 위해 병원 부장이 말했다. 응급 프로토콜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선생님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지원은 조용히 시선을 맞췄다. 진실이 제자리를 찾기 전까지 어떤 건 미스터리로 남는 법이죠. 새로운 삶의 6년째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곧 쌍둥이는 신탁 계좌에 접근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질문은 계속될 것이다. 어머니도, 아내도,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라는 걸 끝까지 숨겼던 그 남자도, 그 누구도 주지 않았던 단 하나의 것을 지원은 아이들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려지지 않은 진실, 증거로 입증된 사실, 포장도 타협도 없이 수영만이 내려다 보이는 그 방에서 지원은 6해 동안 정리해온 서류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거짓이 쌓인 시간, 그리고 그 틈에서 지켜온 진실의 기록. 빗소리는 변함없이 창을 두드렸고 그의 다짐 또한 흔들림 없이 이어졌다. 진실이란 가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적절한 때에 꺼내야 하는 것이다.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때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 언제나처럼 병원에 도착한 지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정표를 검토하고 있었다. 7시 30분,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문 너머에 서 있는 얼굴은 예상과 달랐다. 문 앞에는 쌍둥이가 서 있었다. 15살의 아이들이 아닌, 이제는 21살의 어른으로. 은비는 자신감 있게 정면을 바라봤고, 준영은 말없이 그 곁에 섰다. 두 눈동자엔 6년치 질문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은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면 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지원은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만 끄덕였다. 들어오렴. 문 닫고 아이들은 조용히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신탁 계좌 접근이 필요해요. 은비가 입을 열었다. 변호사에게 문의했지만
아버지의 직접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준영도 뒤따랐다. 등록금이 쌓이고 있어요. 조건 때문에 우리가 2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지원은 아이들을 가만히 바라봤다. 은비는 의대 예비 교재를 안고 있었고, 준영은 심리학 개론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고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다. 6년간의 증거가 담긴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말했다. 신탁 계좌 얘기를 하기 전에 왜 그런 조건을 만들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은비가 손을 뻗었지만 준영이 조심스럽게 막았다. 왜 떠났어요? 그가 물었다. 6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이. 엄마는 과로 때문이라고 했어요. 병원 일에 지쳐서. 너희 어머니는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거짓말을 해왔다. 지원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은비의 손끝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다. DNA 검사 결과, 사진들, 카드 명세서, 크리스마스 별장에서 찍힌 몰래 사진, 조사원이 추적한 만남들, 은행 내역에 남은 흔적들. 사실 나는 너희의 삼촌이다.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 어머니와 외삼촌은 알고도 숨겼다. 신탁 계좌 말이지? 지원은 천천히 말했다. 왜 매년 어머니가 민석이와 크리스마스를 보냈는지. 그 이유를 어머니께 물어봐라. 나머지 이야기는 너희 외할머니가 알고 있다. DNA 결과지를 바라보던 은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준영은 책상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하얗게 떠올랐다. 말도 안 돼. 은비가 작게 속삭였다. 엄마랑 외삼촌은 아버지가 사라진 이후에 시작된 거잖아. 지원은 웃었지만 그 안엔 아무런 온기조차 없었다. 사진 날짜를 봐.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봐. 민석 별장 근처 민박에서 나온 지출들. 너희 생일에서 거슬러 계산해봐. 준영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다. 심리학 수업에서 배운 패턴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매년 빠지지 않았던 크리스마스 별장. 항상 그 시기에 맞춰 짜여진 어머니의 일정. 외할머니가 아기 시절 사진을 볼 때마다 흘리던 눈물. 그 시간 나는 병원 응급실 당직 중이었지. 지원이 덧붙였다. 그리고 그 당직은 너희 어머니가 직접 병원에 요청해서 짠 스케줄이었어. 은비는 사진을 넘기기 시작했다. 의대생답게 자료를 분석하는 손길이 정돈되어 있었다. 이 DNA 결과 결정적이에요. 2번 검사했어.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15살 때 한 번, 떠나기 직전에 또 한 번. 결과는 같았어. 그럼 왜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준영이 물었다. 왜 그냥 사라졌죠? 지원은 그를 조용히 바라봤다. 어떤 대신은 마주할 자격조차 없어. 그들은 진실보다 편안함을 선택했고 나는 편안함보다 진실을 선택했을 뿐이야. 봉투 안에서 작은 녹음 장치가 미끄러져 나왔다. 은비가 버튼을 눌렀다. 사무실에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쟤는 절대 알면 안 돼. 쌍둥이가 민석이 애들이란 거. 그건 그 애를 무너뜨릴 거야. 그 뒤로 어머니의 목소리. 민석이 늘 조심했어. 크리스마스 별장 여행은 완벽한 위장이었잖아. 녹음이 끝났을 때 은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이 기억하던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거짓을 유지하기 위한 무대였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준영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리학 교재는 바닥에 떨어진 채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엄마가 아버지가 떠났을 때 느꼈던 안도감, 그건 결혼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계속 이어가던 걸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었네요. 지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다. 너희 외할머니는 보호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 하지만 그건 거짓을 유지하게 만든 것뿐이야. 은비는 DNA 결과지를 정렬하며 말했다. 이 유전자 마커들. 이게 우리가 파란 눈을 가진 이유였군요. 예전에 생물 숙제 도와주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갈색 눈 부모에게서 파란 눈 아이가 나올 확률이 67%라고. 그중 한 명이 진짜 부모가 아니라면 0%지. 지원이 조용히 답했다. 사무실엔 침묵이 흘렀다. 멀리 병동의 소음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쌍둥이는 무너진 현실 앞에 앉아 있었고 지원은 그들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신탁 계좌. 준영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거의 메아리처럼 가벼웠다. 우리가 질문하게 될 걸 알고 그 조건을 만든 거군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움직일 거라고 믿었으니까. 은비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를 키우던 그 시간들, 그건 진심이었어요? 처음으로 지원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다. 나는 너희 아버지로 살았던 모든 순간이 진심이었다. 가족을 만드는 건 DNA가 아니라 진실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준영이 물었다. 지원은 책상 위 봉투를 가리켰다. 이제 너희는 너희 어머니, 민석이, 그리고 외할머니조차 주지 않았던 걸 가졌어.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완전한 진실, 증거까지 갖춘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건 너희의 선택이야.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시 모았다. 우린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신탁 계좌는 그대로 남겨둘게. 나는 너희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거야. 쌍둥이는 사무실을 나섰다. 무거운 진실을 품고 조용히. 지원은 다시 수술 일정을 확인했다. 그날 그는 또 한 번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었다. 진실이 가족 사이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첫 번째는 윤정이었다. 은비가 부엌 식탁 위에 DNA 결과지를 펼쳐놓았다. 한때 그곳은 비밀이 속삭여지던 장소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은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15년간의 거짓말. 크리스마스마다 불륜을 감추기 위한 계획. 윤정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우린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그럼 왜 거짓말을 했죠? 은비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삼촌과 교감하게 두고 아빠는 당신이 일부러 짠 스케줄로 밤샘 당직 중이었잖아요. 민석이 현관을 열고 들어왔다. 식탁 위에 노인 DNA 결과지를 보자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이걸 누가 준 거야? 우리 삼촌이요. 준영이 차갑게 말했다. 진짜 아버지처럼 행동한 사람. 다음은 외할머니였다. 쌍둥이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얼굴엔 수년의 세월이 내려앉았다. 난 모두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지원이는 정말 좋은 아빠였고 너희도 행복해 보였잖니. 그건 우리가 거짓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은비가 대답했다. 당신은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우리의 진실을 버린 거예요. 신탁 계좌는 건드리지 않았다. 쌍둥이는 스스로 학비를 마련했다. 그 돈은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유지된 삶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몇 달이 흘렀다. 은비는 의대 공부에 더욱 몰두했다. 더는 누구의 길을 따르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만들기 위해. 준영은 심리학 연구를 이어갔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상처들을 마주하는 법을 익혔다. 윤정과 민석의 관계는 진실이 드러난 후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다. 그들을 지탱하던 건 사랑이 아니라 은폐된 거짓이었다. 그게 정말 가치 있었나요? 준영이 한 번은 조용히 물었다. 진실을 숨기고 편안함을 택한 대가가. 그 누구도 똑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진실이 드러난 지 1년 후 지원은 조용한 부산의 식당에서 은비와 준영을 마주했다. 분노도 상처도 혼란도 지나간 후였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조심스러운 이해와 다시 이어지려는 의지였다. 소아외과를 생각 중이에요. 은비가 말했다. 가족의 유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고치고 싶어서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 위에서 선택을 한다는 건 지혜야. 전 가족 트라우마 치료에 집중하고 있어요. 준영이 말했다. 누군가에게 진실은 상처일 수도 있지만 그게 회복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게 진실의 힘이지. 지원이 말했다. 아프더라도 필요하니까. 그들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거짓 없는 자리에서 거짓 없는 관계로. 편안함이 아닌 진실이 그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거짓은 더 이상 그들을 묶지 않았다. 윤정과 민석의 관계는 끝났고 외할머니는 용서를 구했지만 진실은 오랜 시간 묻혔기에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신탁 계좌는 그대로 남겨졌다. 벌이 아닌 진실을 향한 이정표로. 떠난 방식 후회하세요? 은비가 조용히 물었다. 직접 마주하지 않고 사라진 거요. 지원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때론 병든 조직은 단호히 잘라내야 해. 애매한 경계는 남기지 않고.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염된 관계에선 회복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떠났고 진실을 택했다. 지금 너희처럼 그날 밤 셋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제 그 길은 평행선이 아닌 진실이라는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병원으로 돌아온 지원은 책상 위에 작은 액자 하나를 놓았다. 거짓으로 꾸며진 가족 사진이 아니라 진실이 담긴 식탁 위 은비와 준영과 함께한 저녁 한 끼의 사진이었다. 진실을 선택한 세 사람, 편안함 대신 치유를 택한 이들. 다음 날 회진 중 한 레지던트가 복잡한 외상 케이스에 대해 물었다. 가장 어려운 진단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만드는 거야. 지원은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진실은 제대로 다뤄지면 결국 회복을 가져온다. 레지던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했던 건 은비와 준영이었다. 그들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무너진 가족도 진실 위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걸. 생물학적으로 지원은 그들의 삼촌일 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택한 선택은 그를 믿을 수 있는 어른으로 만들었다. 의무감도 속임수도 아닌 오직 진실에 대한 존중으로. 샵샵샵 에필로그. 5년 뒤 서울 명성대병원 후원의 밤, 낯익은 얼굴들이 행사장을 채웠다. 윤정은 이제 윤정 마스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홀로 구석에 서 있었다. 두 번째 이혼 이후 명품 드레스는 그녀의 세월을 감추지 못했다. 49세였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60대로 착각했다. 15년간의 거짓이 남긴 흔적이었다. 오늘 기조연설자는 한은비 교수의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소아심장외과 최연소 과장이잖아.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윤정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이 소식을 병원 소식지로 처음 접했다. 딸은 직접 알려주지 않았다. 더는 가족이 아니었기에. 무대에 오른 은비는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청중을 바라봤다. 그 모습은 과거 이 병원에서 지원이 보여줬던 것과 닮아 있었다. 26세,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섰고 그 원동력은 깨진 환상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의료는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은비의 목소리는 강단을 울렸다. 우리는 과학을 믿고 진실을 믿습니다. 진실 없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뒤쪽 좌석에 앉아있던 민석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때 건강했던 몸은 흐트러졌고 자신감은 세월과 함께 사라졌다. 그들의 관계는 빛이 닿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은비는 연설을 이어갔다. 제가 의료의 길을 택하게 된 데엔 두 사람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고 다른 한 사람은 진실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윤정은 어느 쪽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민석과의 결혼은 진실이 드러난 지 2년도 안 되어 끝났다. 사랑이 아니라 비밀이 그들을 묶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 다툼은 돈 때문이었다. 한때 민석의 개업병원은 잘 나갔지만 형을 속인 남자라는 소문이 돌며 환자들이 등을 돌렸다. 넌 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윤정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외쳤다. 우리가 함께하게 되면 모든 게 완벽해질 거라고. 민석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우린 남의 그림자 안에서만 행복했어. 지원이 밤새 아이들 살리는 동안 우린 그 그림자에서 도둑질한 시간으로 웃었지. 그들은 말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더는 싸움도 설득도 없었다. 민석은 경기도 외곽으로 옮겨 조용히 병원을 운영했고 윤정은 서울에 남아 하나둘 멀어지는 인맥을 붙잡으며 살아갔다. 무대 위의 은비를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게 무엇이었는지를. 딸의 성공은 윤정에게는 기뻐할 수 없는 승리였다. 은비의 모든 성취는 지원과 함께 나눠졌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부산에서 딸의 의사로서의 길을 지지해왔다. 첫 줄 객석에는 준영이 아내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의 품엔 이제 막 1살이 된 딸, 지아가 잠든 채 있었다. 준영은 가족 트라우마 상담 클리닉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었다. 자신의 경험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었다. 무대 위에서 은비는 조용히 말했다. 제 오빠는 진실을 마주해야 이해가 시작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제가 의료 윤리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외할머니 김영자 여사의 모습은 없었다. 3년 전 그녀는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플로리다로 이주했다. 나는 가족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여러 번 그렇게 말했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쌍둥이는 명절에 카드 한 장, 그리고 지하의 사진 몇 장을 보낼 뿐이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마지막 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있었다. 한지원 과장이었다. 이젠 부산 명성병원 응급외상센터의 센터장이자 국내 최고의 외상 전문의. 그는 오직 은비의 연설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54세, 여전히 단단한 눈빛, 거짓의 침몰한 과거와 달리 그는 진실과 성공을 통해 자신을 지켜냈다. 그 옆엔 부산에서 함께 근무 중인 외과 동료 정사라 교수가 앉아 있었다. 2년 전부터 함께 해온 두 사람은 진실과 헌신 위에서 관계를 쌓아왔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다. 무대 위에서 은비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응급수술에서는 진실 말고는 시간이 없습니다. 생명은 정확한 정보, 명확한 소통, 그리고 윤리 위에 지켜집니다. 그 말을 들으며 윤정은 한때 그 문장을 결혼 생활에 썼던 자신을 떠올렸다. 지원과 함께 거짓이 시작되기 전의 시간. 은비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대의 리더가 되어 있었다. 자신은 그 세상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존재일 뿐이었다. 연설 후 리셉션장, 은비는 지원과 정사라에게 다정하게 안겼고 준영은 딸 지아를 병원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일부가 아니었다. 기조연설, 대단하더군. 민석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그도 늙어 있었다.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졌고 눈가엔 후회의 주름만 남아 있었다. 그 애, 완전히 지원이더라. 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스스로 그렇게 된 거야. 우리가 반면교사로 충분했으니까.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더 이상 그 안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민석은 먼저 시선을 돌렸다. 이제 그를 기다리는 건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개인 병원뿐이었다. 지원은 행사장 맞은편에서 병원 이사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가 이끄는 부산 명성병원 응급 시스템은 서울대병원에서도 도입을 고려 중이었다. 성공은 진실을 택한 사람에게 남았고 거짓은 그 선택의 반대편에 있던 자들을 무너뜨렸다. 엄마. 조용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준영이 서 있었다. 치료사로서의 습관처럼 그는 조용히 다가왔다. 지아가 팔 안에서 몸을 꿈틀댔다. 파란 눈동자가 졸린 듯 깜빡거렸다. 안녕, 준영아. 윤정은 본능처럼 손을 뻗으려 했지만 멈췄다. 클리닉 확장 축하해.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정중했고 상담자처럼 거리감이 있었다. 비슷한 사연 가진 가족들 많이 돕고 있어요. 비슷한 사연. 그 말은 윤정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동시에 너무 적확했다. 지아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 눈빛은 아무 조건 없이 신뢰로 가득했다. 윤정은 그 눈빛을 잃었던 시절을 떠올렸다. 혹시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다. 언젠가 커피라도 할 수 있을까? 지아, 강, 제대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 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않았다. 사라랑 상의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우리 삶에 들이는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어요. 믿음은 쉽게 얻어지지 않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상담을 하며 신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아들이 자신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아이러니. 윤정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홀에서는 은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심장외과 수술에 대한 논의를 선배 교수들과 나누며 그녀는 또렷하고 정확했다. 어쩔 땐 손상된 조직을 통째로 바꾸는 게 회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 고치려다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학적 설명이었지만 윤정에게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던 김영자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플로리다로 이주한 후 김영자의 삶은 고요한 봉사와 지속되지 못한 속죄 시도로 채워졌다. 크리스마스 카드엔 답이 없었고 지아의 사진은 며느리도 모르게 전달되었다. 상담실에서 그녀가 말했을 때 치료사는 단호했다.
가해자를 지킨 건 어쩌면 당신의 죄책감이 필요한 이유일지도 몰라요. 필라델피아의 가을 저녁 윤정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한때는 필과 또 한때는 민석과 살던 넓은 집이었지만 이제 남은 건 좁고 조용한 공간뿐. 인테리어 사업은 소문이 퍼진 후 급격히 줄었고 진실 없는 관계는 사회적 신뢰도 함께 잃게 만들었다. 은비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그런 소식은 필과 사라에게 먼저 가는 게 당연해졌다. 한편 뉴저지의 작은 집에서 민석은 술 한 잔을 따르고 있었다. 한때 잘 나가던 개업 병원. 하지만 소문은 그를 피해가지 않았다. 그가 접근하려 했던 쌍둥이와의 관계도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은비는 모든 연락을 끊었고 준영은 그저 상담자다운 예의만 유지했을 뿐이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다가 아니라는 건 필이 보여줬고 당신은 그 반대를 보여줬죠. 준영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신탁 계좌는 25세가 되어도 그대로였다. 둘은 그 돈 없이 커리어를 쌓았고 그 자금은 여전히 변호사의 관리하에 남아 있었다. 그건 선택의 증거이자 결과의 표식이었다. 행사장으로 돌아가 지원은 아이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은비는 그 나이에 자신보다 더 뛰어난 외과의였고 준영은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상담자가 되어 있었다. 그들 역시 진실 위에 삶을 세웠다. 그는 그 사실이 가장 자랑스러웠다. 시애틀로 돌아갈 준비됐어요? 사라가 손을 맞잡으며 물었다. 거의요. 지원이 웃었다. 크리스마스 일정만 확인하면 돼요. 그토록 많은 거짓이 오갔던 계절. 이젠 진실만 남은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별장도 당직도 핑계도 없는 진짜 연휴. 아이들과 지아와 함께 같은 시각 윤정은 집에서 지아의 출생 소식이 담긴 종이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대 졸업식은 멀리서 지켜봤고 결혼식에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아의 사진은 직접 받은 적 없이 지인을 통해 겨우 전달받았다. 그녀는 한때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었다. 열정, 스릴, 금지된 사랑. 하지만 잃은 건 그보다 훨씬 더 컸다. 신뢰, 존중, 돌아갈 수 없는 가족이라는 이름. 민석도 마찬가지였다. 줄어든 병원 멀어진 자식들 되돌릴 수 없는 평판. 한때 무엇이든 감수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값비싼 대가를 남겼다. 플로리다의 작은 콘도. 김영자는 그저 거짓이 없던 시절의 사진들만 바라보았다. 거짓이 시작되기 전, 선택을 하기 전, 누굴 지켜야 할지를 착각하기 전. 그 시각, 부산, 한지원 과장은 다음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응급의료팀은 전국 기준을 새롭게 쓰고 있었고 그의 관계 역시 신뢰 위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아이들의 방문은 이젠 일상이 되었고 그건 그에게 조용한 위로였다. 귀가 중이던 은비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빠, 병원에서 아빠 프로토콜 도입 검토한대요. 잠은 가능하세요? 물론이지. 지원이 웃었다. 은비야, 난 내가 자랑스럽다. 성공보다 그걸 진실 위에서 쌓은 너라서 더. 준영은 지아를 재우며 생물학적 부모와의 거리 두기를 한치의 후회 없이 받아들였다. 가족은 유전자도 기대도 아니에요. 선택이고 진실이고 반복되는 행동이죠. 그 밤 필라델피아, 부산, 뉴저지, 플로리다. 내 도시의 하늘 아래 각자의 선택이 남긴 결과가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다. 거짓을 택한 자들에겐 매일 밤 잃어버린 것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진실을 택한 자들에겐 조용한 만족과 단단한 기반이 삶을 지탱해줬다. 용서 없이도 회복은 가능했고 진실을 마주한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되었다. 지원이 늘 믿어온 말. 진실은 때로는 매수고 때로는 봉합사다. 상처를 가르고 회복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모든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지만 그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도 평온은 찾아온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택한 삶을 살게 된다. 바랐던 게 아니라 행동이 만든 결과로. 그게 진짜 정의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했다. 진실은 언제나 편안한 거짓보다 깊고 단단한 토대가 된다. 진단이 어려운 상처일수록 우리는 자신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진단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의 시작점이 된다. 어떤 이야기는 결혼식도 눈물의 재회도 따뜻한 포옹도 없이 충분히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한 남자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아버지였고 남편이었으며 동료와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법주인이었습니다. 그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 안에 친구, 심지어 자식들까지 모두 그를 속였죠. 그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순수하게 믿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그는 거짓된 삶 속에 있었지만 진실을 마주한 그 순간 그가 선택한 방식은 잊히지 않습니다. 복수는 소리 지르는 것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진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등을 돌렸죠.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나 착함이 이용당하면 냉소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욱 지혜롭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거짓과 상처의 잿더미 위에서 그는 윤리를 지키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지 피해자가 아니라 직업 윤리는 구호가 아니라 뼈대다라는 진실을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결국 행복했을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무너뜨렸던 그 일을 다른 이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토대로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가치를 지켜내는 이야기, 진심으로 진실을 택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적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주세요. 자신이 얼마나 혼자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믿기 위해서. 증오가 아닌 올바름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